자, 오늘 금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가 2130불이었는데 이거를 돌파해서 지금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내일 아침까지만 유지가 된다면 공식적으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완벽하게 돌파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아주 이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상 최고치를 완벽하게 돌파해서 마감을 한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이 가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는 건 금에서뿐만 아니라 그 어느 투자 자산에서도 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최고점을 찍고 이만큼 내려가면 이 부근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내가 본전만 오면 팔아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만 오면은 이제 가격이 여기를 쉽게 넘지 못하고 또 이제 떨어지는 막 그러한 저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전고점에 대한 걸 이제 저항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뭐 금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투자에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기술적 분석 책을 펴도 이 얘기는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이 가격대만 오면은 수요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 가격대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 다시 도래한다면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가격에 샀는데 이게 물려버리면 나는 금 가격을 최고 비싼 가격에 사는 그런 바보가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완전히 뚫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 두려운 거죠. 나는 최고가에 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때만 오면은 매도자는 확 늘어요.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은 원금 왔으니까 다 팔아버리고 싶고, 이 전에 샀던 사람들도 이 이상 올라가기 힘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매도는 느는데 이제 매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래서 이 전고점 가격만 오면은 이 가격이 이렇게 계속 눌림을 받고 오면은 눌림을 받고 여기 오면 눌림을 받고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넘어서 그냥 이 가격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건 이 어마어마한 그 매도세를 모든 어떤 특정 그 매수세가 확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을 훨씬 먹어버릴 정도의 그런 큰 그 포텐셜이 있다, 엄청난 매수가 있었다라는 반증인 거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저항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않고 이 다음부터는 이 가격이 엄청나게 큰 그 지지선 역할을 해줘요. 나중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사람들은 지금 금 너무 싼데? 이거 밑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내려가겠는데? 하는 그런 엄청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고점을 넘었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특별한데, 근데 여기에 더불어 지금 우리는 ATH라고 말을 하거든요. 역사상 최고치를 뚫었어요. 역사상 최고치를 뚫었다는 건 이 역사상 최고치라는 가격, 그러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 역사상 최고치에서는 안 그래도 전고점에서도 사람들이 내 이 가격에 샀다가는 최근 내에 가장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 이게 두려워서 매수세도 줄고 오히려 매도가 느는데, 사상 최고치는 더 그게 심하겠죠. 훨씬 더 심하겠죠. 만약에 내가 이 가격에 물리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금을 산 호구 중에 호구로 그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항상 훨씬 더 저항을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뚫어버렸다라는 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 강력한 어떤 매수의 이유가 존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가장 그 단기적인 이슈를 줬던 건 뭐냐면요, 이건 이제 키코 뉴스인데요, 파월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월이 최근에 이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이전까지는 지금 인플레이션도 좀 많이 높고 그리고 고용도 탄탄하다 보니까 연준이 분명히 안 좋은 얘기 할 텐데, 분명히 막 그 뭐 금리 더 올린다 막 이러한 얘기를 할 텐데 라는 게 이제 시장에 다 깔려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비둘기적 좀 더 완화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를 살펴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 미국 하원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며 금리가 현재 사이클에서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다, 이제부터 내릴 거다, 그리고 올해 안에 어차피 금리 인하할 거다, 이제 요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만 요런 얘기를 덧붙인 거죠.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좀 더 큰 자신감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래도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이런 얘기.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라는 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밑밥을 까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금리 인하 할 건데 그 이유는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이야. 명분 없이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하기 힘드니까 이런 명분. 근데 사실 최근 그 CPI나 아니면 PPI 이런 물가지수 발표를 보면 물가가 오히려 막 반대로 오르고 별로 안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막 이런 발언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안 좋게 나왔는데 기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얘는 그냥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 별로 그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금리 인하는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의 이점이 있어요. 자 인플레가 안 좋은데 굿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두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즉 무조건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5월 6월 이때 금리 인하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훨씬 더 강해졌어요. 이번 연설 이후로 금리 인하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확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그동안 엄청난 금리 상승으로 억압받았던 자산들 특히 금 같은 이런 자산들 억압받은 자산이 이제 다시 억압이 풀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 인플레이션이 굿인데 배드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제 인플레가 생각보다 계속 그런 배드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금리는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인플레에 가장 해지되는 자산은 금이다. 인플레가 올라가면 금값은 올라야 되는데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9%까지 치솟을 때 금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죠. 왜 떨어졌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른 그만큼 금리를 더 무섭게 올릴 거고 훨씬 더 우리는 강한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할 거라는 연준의 신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사실 오르면 금값이 올랐어야 되지만 오히려 떨어졌던 건데 이제는 인플레가 올라도 금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에 있어서는 인플레의 효과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둘 다 더블로 원투로 다 받기 때문에 지금 금이 미친 듯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금에 있어서 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도 금 가격이 이제는 2,000불 이하로 절대 안 떨어졌어요. 진짜 아주 강하게 지켰거든요. 보시면 2,000불을 이제 강하게 지킵니다. 보이죠? 네, 예전에는 2,000불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2,000불 때만 오면은 기가 막히게 좀 올라가는가 싶다가 기가 막히게 다시 떨어져 버리고 오르면 기가 막히게 다시 떨어져 버리고 2,000불만 오면 기가 막히게 다시 떨어져 버리고 하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이 2,000불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2,000불만 오면 오히려 반등이 자꾸 일어나요. 2,000불 근처만 오면 반등.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거의 가장 기저가 이제 실제로 연준이 이 말을 하기까지 기다렸지만 근데 그 말을 안 해도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 이제는 인플레 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할까? 그럴 수 없을 건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죽어도 그건 못할 건데 라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이 조금씩 생겨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원투 펀치로 좋아지면은 금은 날아가는 거고 근데도 혹시 몰라 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미친 척하고 막 그 파월이 폴볼커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막 금리 더 올리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2,000불은 지키되 막 엄청나게 또 치고 가고 요런 건 못했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번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맞았네 진짜 이렇게 돼버렸네 원투 펀치로 이거는 그냥 금에 있어서 최고의 호재가 나와버렸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억눌렸던 사상 최고치를 그냥 거뜬히 지금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 때문에 금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얹자면 요런 이슈도 사실은 있었어요. 뭐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막 이슈적으로 몰고 오진 않거든요. 실제로 뭐 중국이 많이 사고 요거는 뭐 지난 2년 동안 특히 더 무섭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금 가격이 올랐다 왜 올랐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에서 요거가 빠져 있었지만 그거는 주식이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뭐가 됐건 걔가 이제 각광받으려는 그 시점에
관점에서는 이전에는 뭐 반응하지 않던 호재도 이제는 반응을 하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눈에 띄진 않았지만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이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지금 지난 2년 2022년부터 역사에 단 한 번도 이랬던 때가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 통계 작성 이래 그냥 최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1월께 발표됐는데 이것도 야 보통이 아니더라. 그 지난 1월 중앙은행들은 전 세계 공식 금 보유고를 39톤 늘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12월 순매수량, 그러니까 지난달에 샀던 거의 2배다. 2배보다 더 되죠. 네, 2배 이상이다. 그리고 8개월 연속 순매수액이다. 그러니까 지금 8개월 동안 연속해서 한 달도 빠짐없이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량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지난달 대비 2배나 더 뛴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양의 지금 금 매입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금을 많이 사고 있는 국가인데, 중국은 지금 15개월 연속으로 보유액을 늘리고 있고, 그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도 지금은 이제 이 금 가격 상승의 일부 어떠한 상승에 좀 보탬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보고 자체가 비교적 최신이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큰 건 사실이되, 여기에 얹어서 추가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이 가격 상승에 보탬이 됐던 그런 이슈는 또 요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의 사상 최고치 가격을 뚫었던 건 요런 이유다. 근데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 이례적인 거예요. 예,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인데, 그게 일어났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아져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 연준의 정책 자체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이 두 가지가 모두 수혜를 받는 유일한 자산이 원자재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상 최고치라는 그 최고의 장벽을 그냥 부숴버릴 정도로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좋아. 금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럼 지금 금을 사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격은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너무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제 이야기, 제가 이제 이전에 분석했던 이야기는 여기 자주 말씀드렸지만 골드플레이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 제가 이거는 뭐 너무 입이 닳도록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질릴 만큼 너무 많이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거 외에도 금이 10년간 뭔가 크게 상승할 시그널들이 좀 이제 몇 가지 소개해드릴 만한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지표거든요. 오늘 이야기 드릴 지표가 이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뭔지 설명을 하면은 진짜 좀 많이 길어지긴 하는데, 간단하게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추가적인 첨언을 붙이겠습니다. 이 지표가 말하는 건 결국 실제 달러 가치는 지금 달러 인덱스, 우리가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달러의 가격, 달러 인덱스를 10년 선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얘는 그냥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란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실시간으로 지금 가격 움직이는 그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의 1년 상승률을 이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달러의 진짜 가치, 이 진짜 가치를 어떻게 구한 거냐, 그거는 이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면 좀 복잡하지만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 PPP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매력 평가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구매력 평가 지수 자체가 약간 가불논박이 좀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데이터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데이터적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뭐 여하튼 진짜 구매력 평가 지수가 그 달러의 가치를 충분히 대변하고 그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매력 평가 지수와 그냥 달러 인덱스의 괴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매력 평가 지수는 이 이론에 따르면 진짜 달러의 가치고, 달러 인덱스는 현재 그냥 시장이 평가 가격이에요. 그래서 평가 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괴리는 즉 그만큼의 지금 실제 달러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요거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여기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이 차트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활용하기 좋은데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진짜 달러의 가치잖아요. 근데 이게 달러 인덱스를 10년 선행해요. 그래서 이 차트를 10년 이렇게 밀은 거예요. 뒤로 10년 뒤로 밀어서, 그렇게 해서 차트를 겹쳐보면 이 차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달러의 가치를 10년 뒤로 미루면 이 차트가 나와요. 달러 인덱스와 달러의 가치가 똑같이 움직여요. 정말 그 방향성 자체
자체가 아예 똑같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90% 이상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얘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10년 뒤로 민 거예요. 그러면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미 나타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이 통계적 데이터가 계속 유의미하다라는 가정을 깔면 앞으로 이 달러 인덱스는 내려갈 거라는 거죠. 앞으로 10년 동안 달러 인덱스 쭉 내려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 본 거, 진짜 달러 가치는 달러 인덱스를 10년 선행한다. 두 번째, 진짜 달러 가치는 앞으로 10년 동안 하락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금값은 상승한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달러 인덱스가 시그널로 봤을 때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제가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을 차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쉽게 접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달러 인덱스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자산이 바로 금이에요. 상관성이 아주 높아서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얘네가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 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 가격 오를 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 금 가격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금 가격 오르고, 요렇게 그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수익률이 계속 떨어졌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상승률이. 그러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를 보면 이때 실제로 금의 가격이 좋았어야겠죠. 그거를 확인해 보자 이거죠. 확인해 보면 요렇게 알 수가 있어요. 금의 거대한 상승기 중에 하나였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기가 막히게 금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금 가격의 거대한 상승장이 다시 한번 찾아올 거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요러한 그 시그널, 그래서 결론은 이 시그널을 보면 앞으로 금 가격이 10년 동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시그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실질금리라는 거거든요. 금 가격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제가 두 가지를 뽑았을 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실질금리가 이제 금 가격이랑 연관성이 깊어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오르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불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 실질금리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기 더 편하니까, 그래서 실질금리를 뒤집어 놓은 거다. 그래서 여기 차트상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건 실제로는 실질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쵸? 근데 이제 얘네들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2022년 이때부터 실질금리가 무섭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견고해요. 오히려 지금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렸죠. 요거 자체가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앞으로는 실질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오른 이 수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의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의심을 하느냐, 실질금리가 플러스면 반드시 부채의 양이 늘어요. 국가의 부채의 양이 느는데, 미국의 부채의 양을 보면 역사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부채의 수준이 정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수준이면은 고작 10년 정도 지나면 100트릴리언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단순히 수치만으로, 그냥 그 명목적인 수치만으로 볼 게 아니라 정부 부채 비율,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지금 131%인데 2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다. 130%면요 그 역사적으로 130%가 넘었을 때, 정부 부채 비율이 130%가 넘었을 때 실질적인 디폴트를 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실질적인 디폴트라는 건 진짜 파산을 말하기도 하는데, 파산이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만큼 충분히 금리를 제공해 줄 수 없는 상태를 이제 실질적인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IMF에서 이제 정의한 말인데, 그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정부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건 앞으로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부채를 늘리는 거에 대한 한계가 왔다. 그렇다면 그 말은 즉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유지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이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계에 온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실질금리는 다시 떨어질 거예요. 반드시 다시 떨어질 거예요. 금리는 내릴 건데 인플레이션은 용인한다. 어느 정도 용인할 거다라는 건 실질금리가 이제 다시
내려갈 것을 의미를 해요. 차트상은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다라는 건 이제 앞으로 금 가격의 거대한 상승이 다시 한번 찾아올 그런 타이밍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금 가격에 있어서 뭔가 큰 어떠한 이례적인 사건, 이미 이것도 이례적이긴 한데 더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날 어떤 전조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주황색은 금 가격이에요. 그냥 금 가격이고 이 파란색이 ETF가 보유한 자산 금액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 자 보시면 금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산도 따라 올라가요. 왜? 첫 번째로는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을 산 사람이 많기 때문에 ETF 안에서 금을 추가로 매입을 해요. 실물을 추가로 더 매입을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이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이 금의 자산의 가치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 오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ETF는 이게 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도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과 가격은 이렇게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주 똑같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 저희 아까 실질금리도 딱 봤을 때 그때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때 2022년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실질금리 봤던 것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실질금리 언제부터 그런 괴리가 발생했죠? 실질금리가 괴리가 발생한 시점 여기 2022년. 왜 실질금리도 이런 괴리가 갑자기 발생했던 때가 2022년이고, 그리고 ETF에 괴리가 발생했던 것도 왜 2022년일까? 그리고 또 하나 갈까요? 재밌는 거, 여기에 더불어 이건 중앙은행들의 금매입량이에요. 통계 작성 이래로 그냥 말도 안 될 정도로, 이게 가장 많이 사는 게 보통 이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한참 더 많이 사는, 진짜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많이 샀던 때 언제? 2022년, 2023년에도 이만큼 샀거든요. 얘 빼면 사상 최고치예요. 사상 최고치일 만큼 이 어마어마한, 이게 시작된 것도 2022년. 그러면 도대체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앙은행들의 금매입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것도 압도적인 역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런 일이 발생했으며, 실질금리와 그 다음에 금 가격의 괴리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 ETF의 보유량은 줄어드는데 금 가격은 오르는 이러한 괴리가 발생을 할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문에 그렇다라고 당연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게 줄어든다. 이게 가격은 오르면 따라 올라야 되는데 얘가 줄어든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실물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ETF가 보유한 실물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실물이 가만히 그대로만 있어도 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얘는 따라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실물이 줄고 있다. 그러면 종이금에 대한 리스크가 전보다 더 커지고 있고 실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런 것들이 지금 더 높아졌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코맥스에 따르면 실물금 1트로이온스당 종이계약이 293트로이온스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금 한 개가 있으면 가짜 금을 292개나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미국 부채시계 사이트에서 구해온 걸 봤을 때 393배가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한 이제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원래 얼마였나. 그래서 3년 전으로 그 데이터를 돌려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3년 전 레딧에 올라왔던 글에 의하면 이때 종이 은과 실물 은의 차이가 185배다 라고 얘기했던 걸 보면은 고작 딱 3년 만에, 3년 전이면 이제 2021년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급격하게 늘어났던 때도 아마 언제일까를 우리가 유추해보면, 제 생각에 추측하건대 2022년부터 은도 종이은과 실물은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종이금과 종이은의 괴리가 커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서 이제 실물 재고가 빨리 줄어들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건 이제 LBMA에서 보유한 이제 금과 은의 재고인데 지금 2022년을 기점으로 쭉 떨어지고 있죠. 아주 기가 막히죠. 그냥 정확히 2022년부터 쭉 떨어지고 있고, 은도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코맥스 볼까요? 코맥스도 이제 2022년을 기점으로 무섭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상하이 금거래소인데 상하이 금거래소도 재고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면서 금과 은의 실물에 대한 재고 감소가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찍은 거 이후로도 금이 충분히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너무 널리고 널렸다.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도 못한 모멘텀들이 좀 널리고 널렸다. 요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런지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상승이 찐인 게 양베리님 방송하고 있는데 오르는 거 보니 찐 상승임. 크크. 아 맞네. 진짜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이 소리바람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게 보통 인사이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바람님께서 이렇게 채팅을 쳐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뭐 워낙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드리면, 금이 오르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건 그냥 거의 공식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이 공식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이게 이분이 왜 인사이트가 깊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사람 자체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거에 의문을 던지려면 이 달러 인덱스가 무엇인가, 달러 인덱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부터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뒤에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리바라님, 저는 저희 채널에서 처음 보는데 와, 이 질문 하나에서 소리바라님의 그 엄청나신 그 지식 수준을 저는 봐버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제가 감히 추측을 하건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게 사실은 그냥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 캐나다 달러, 뭐 유로,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뭐 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국의 통화를 달러와 상대 비교를 해서 그래서 평가를 쭉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피아트 머니인 달러 인덱스는 다른 피아트 머니의 더 큰 하락으로 인해 달러 인덱스가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10이 떨어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그 화폐들, 뭐 유로, 뭐 엔화, 그리고 뭐 프랑, 캐나다 달러, 뭐 얘네들이 20이 떨어졌어요. 얘네들이 도합해서.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10만큼 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야, 달러가 10만큼 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달러가 10만큼 강해진 거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통화들에 비해 10만큼 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 비교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가치라고 그냥 평가를 해버리면 올랐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달러 인덱스의 본질을 파고드는 말씀이셔가지고, 달러의 가치가 앞으로 내려갈 건 사실이다. 근데 달러가 그 기축통화 패권을 갖고 있는 애도 이 정도 내려가는데 지금 뭐 다른 통화들은 훨씬 더 큰 하락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10 떨어질 때 얘네들은 최소한 10은 떨어질 거고, 만약에 10이 아니라 뭐 15나 20이 떨어지면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오르는 것처럼 보일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도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오르는 이런 식의 차트가 앞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라, 이거는 진짜 보통 인사이트가 아니신데요.